윤하늘은 낡은 돼지 저금통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지난 몇 년간의 아르바이트와 명절에 받은 푼돈이 모여 묵직한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대학 등록금, 그녀의 꿈과 미래가 저 돼지 저금통의 뱃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조경학을 전공해 할머니의 이 작은 꽃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었다. 하늘아, 저기 호접란에 물 줬니? 네, 할머니, 아까 줬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줬는데 또 물어보네.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할머니는 하늘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두 사람은 낡고 작은 꽃집에 딸린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보미를 찾았다. 가족의 막내이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인 진돗개였다. 보미야, 밥 먹자.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왔을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집 안에도 작은 뒷마당에도 보미의 그림자는 없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쯤 가게를 보던 할머니가 하늘을 불렀다. 하늘아, 이리 와보렴. 할머니는 주름진 손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쥐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우리 봄이 좋은데 데려가서 잘 키워주겠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같다면서 이 돈도 쥐어주고 갔지 뭐야. 할머니는 자신이 큰일을 해냈다는 듯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가 치매 증세로 가족과도 같은 보미를 푼돈에 팔아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보미는 곧 새끼를 낳을 임신한 상태였다. 시장의 개장수에게 팔려나간 임신한 개의 운명이 어떨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할머니, 그 아저씨 어디로 갔어요? 어느 시장이요? 하늘의 절박한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다. 하늘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꿈이 담긴 돼지 저금통을 바닥에 내리쳤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저금통이 산산조각 났다. 하늘은 바닥에 흩어진 꼬깃꼬깃한 지폐와 수많은 동전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다. 손이 베어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보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늘은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시장으로 달려갔다. 온갖 잡동사니와 동물들이 뒤섞여 악취와 소음이 진동하는 곳이었다. 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필사적으로 보미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한쪽 구석 철제 기둥에 묶여있는 보미를 발견했다. 잔뜩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보미의 배는 누가 봐도 새 생명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미야,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보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반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어이, 학생, 그게 사려고 탐욕스러운 인상의 개장수. 황 사장이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이게 저희 개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 할망구 손녀구나, 어쩌나. 이미 다른 데 팔기로 했는데. 황 사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값을 올리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하늘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그의 앞 좌판에 쏟아부었다. 동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 떨어졌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제발, 우리 봄이 돌려주세요. 뱃속에 아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간절한 목소리와 수북이 쌓인 돈, 무더기를 본 황 사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투덜거렸지만 이내 돈을 챙겨놓고는 보미의 낡은 목줄을 하늘에게 툭 던져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펑펑 울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보미의 목줄을 꼭 쥔 채 걸었다. 보미는 그런 하늘의 다리에 제 몸을 기대며 상처받은 주인을 조용히 위로했다.
대학 등록금,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꿈까지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하늘은 후회하지 않았다. 꽃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보미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보미야,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마치 오늘 아침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하늘은 그런 할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연약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뿐이었다. 하늘은 보미를 따뜻하고 조용한 창고로 데려가 깨끗한 물과 사료를 주었다. 그리고 녀석의 곁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불룩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들과 겁에 질린 어미개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괜찮아. 이제 내가 꼭 지켜줄게. 소녀의 꿈과 맞바꾼 봄을 기다리는 생명들의 무거운 약속이었다. 시장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하늘은 헌신적으로 보미를 돌보았다.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보미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자신의 불룩한 배를 보호하려는 듯 늘 몸을 웅크렸다. 하늘은 그런 보미를 위해 꽃집 창고 한쪽에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챙겨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보미야,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내가 있잖아. 하늘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보미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며칠이 지나자 하늘은 보미의 낡고 더러워진 가죽 목걸이를 깨끗하게 닦아주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직접 채워주셨던 유일하게 남은 유품이었다. 젖은 천으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닦던 하늘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목걸이의 안쪽 면, 일반적인 바느질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었다. 아주 질긴 실을 사용해 비정상적으로 촘촘하고 단단하게 꿰매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머니처럼. 그 안쪽에서는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하늘은 잠시 호기심이 생겼지만 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물건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어 그저 이상하다는 생각만 한 채 목걸이를 다시 보미의 목에 채워주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정치 중심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말끔한 외관과 인자한 미소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차명환 의원은 자신의 호화로운 의원실에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의원님, 최근 지역 사회에서 이런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보여준 것은 한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털어 시장에서 팔려가던 임신한 개를 구해온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소녀와 진돗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차명환 의원은 홍보에 이용할 만한 이야기라 생각하며 가볍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사진 속 진돗개를 확인한 순간 그의 인자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동공과 세차게 흔들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 개, 봄이 5년 전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뻔했던 여기자 윤진석의 개였다. 저 개가 아직 살아있었단 말인가. 5년 전 자신의 불법 토지 개발 비리를 파헤치던 윤진석 기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했다. 현장에서 증거가 담긴 데이터 칩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파괴되었거나 함께 있던 개가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영원히 묻혔다고 믿었던 과거의 악몽이 5년 만에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차명환은 이성을 잃고 비서관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애송이와 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그리고 그 개가 차고 있는 목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와. 이번에는 절대 실패란 없어. 영문을 모르는 비서관은 차 의원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즉시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력의 그림자가 작은 꽃집의 평화를 향해 음험한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이제 자신에게 등록금은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조경 디자인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보미는 그녀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때 작고 낡은 꽃집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지나갔다. 차 안에 앉은 차명환의 비서관은 윤신의 꽃집이라는 낡은 간판을 확인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응시했다. 그는 목표를 찾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의 연약한 평화 위로. 거대하고 잔인한 운명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사냥감의 위치를 확인한 사냥꾼처럼 권력의 그림자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미를 되찾아온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다. 며칠 뒤 몇 년간 가족처럼 지냈던 꽃집 건물의 주인이 찾아왔다. 그는 늘 다정했던 모습과 달리 어색한 표정으로 눈을 피하며 말했다. 하늘 학생, 미안하게 됐네.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지 뭔가. 그리고 이 일대를 전부 재개발할 거라며 가게를 곧 비워줘야 할 것 같다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이어 며칠 뒤에는 수십 년간 할머니와 거래해온 화훼시장의 도매상들이 약속이나 한 듯 꽃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위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했다. 하늘은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과 할머니의 작은 세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누구일까? 왜일까?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할머니는 그저 손님이 줄었다며 한숨을 쉴 뿐이었고, 하늘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늘의 가장 큰 걱정은 보미와 뱃속의 새끼들이었다. 어미개의 스트레스는 새끼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털어 보미의 산전 검사를 위해 동물병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현우 동물병원. 병원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차가운 느낌 대신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흘렀다. 젊은 수의사 이현우 원장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미를 보자마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다정한 손길로 상태를 살폈다. 정말 큰일 할 뻔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주인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보미야, 그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모니터에 떠오른 작은 생명들을 하늘에게 보여주었다. 콩닥콩닥 뛰는 여러 개의 작은 심장들. 하늘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이토록 힘차게 자라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검사를 이어가던 이현우 원장의 눈빛이 문득 날카로워졌다. 그는 보미의 몸에 남은 희미한 상처들과 유난히 단단하게 꿰매진 가죽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이 목걸이는 좀 특이하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요. 아빠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시장에서 되찾아올 때부터 이러고 있었어요. 하늘은 망설이다가 최근 꽃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현우는 예리한 사람이었다. 학대의 흔적이 남은 임신한 개, 특이하게 개조된 목걸이, 그리고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조직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어린 소녀. 단순한 유기견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그 이면에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하늘의 눈에 서린 강인함과 절박함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감과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진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요.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보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내게 연락하기로. 알겠죠? 그는 자신의 명함을 하늘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단순한 의사와 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하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가 보미를 데리고 병원 근처의 큰 길을 지날 때였다. 근처 공사 현장의 가림막에 붙어있는 거대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정치. 그곳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차명환 의원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홍보하는 호화 주상복합 건설 현장의 시행사 이름은 차명환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개발사의 자회사였다. 하늘이 무심코 포스터를 올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곁에 얌전히 서 있던 보미가 포스터 속 차명환의 얼굴을 향해 낮고 깊은 경고음과 함께 이빨을 드러냈다.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증오의 표현이었다. 하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꽃집을 향한 압박, 재개발 위협, 그리고 저 포스터 속 남자.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보미의 본능적인 분노. 처음으로 형체 없던 공포가 차명환이라는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하늘은 보미의 가쁜 숨소리에 잠에서 깼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하늘은 미리 준비해둔 대로 따뜻한 물과 수건을 챙겼고 연락을 받은 이현우 원장도 한달음에 달려왔다. 꽃집의 작은 창고는 곧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경이로운 공간으로 변했다. 괜찮아. 봄이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하늘과 이현우의 격려 속에서 봄이는 고통을 견디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들이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총 5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들이었다. 어미개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곁을 지킨 2사람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하늘은 젖을 빠는 새끼들과 지쳤지만 평온한 얼굴로 그들을 핥아주는 보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려 몸을 뒤척이던 보미의 목걸이가 뒤틀리며 하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지난번 보았던 촘촘하게 꿰매져 있던 그 부분의 실 한 가닥이 진통 과정에서 끊어져 있었다. 낡은 가죽 사이로 아주 미세한 틈이 벌어져 있었다. 이현우 역시 그것을 보았다. 2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바깥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없어. 이 가게 오늘부로 철거할 거니까. 안에 있는 물건 당장 빼.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하늘이 놀라 밖으로 나가자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꽃집 앞 화분들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무슨 짓이에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권리 없어요. 하늘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맞서자 남자가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비가 쏟아지던 5년 전 그날 밤 아빠는 운전석에서 엄마는 조수석에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어린 하늘의 눈에는 아빠가 보미의 목걸이를 다급하게 매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작은 도구를 이용해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을 목걸이 안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늘아, 무슨 일이 있어도
봄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이건 아빠와의 약속이다. 그리고 잠시 후 칠흑 같은 어둠을 찢던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렸다. 악하늘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목걸이. 아빠는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그 안에 숨겼던 것이다. 괜찮아요. 이현우가 하늘을 부축하며 남자들을 막아섰다. 법대로 합시다. 한 번만 더 행패를 부리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안 빼면 사람 써서 다 드러낼 테니 알아서 해.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늘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창고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방금 떠오른 기억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저씨, 저걸 열어봐야겠어요. 이현우는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온 섬세한 의료용 메스로 끊어진 실밥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신중하고 또 신중했다. 질긴 실이 모두 끊어지고 촘촘하게 꿰매져 있던 가죽 안쪽에서 작은 방수 처리된 주머니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검은색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목숨값 밝혀줘야 할 진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자신의 노트북에 카드 리더기를 연결하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다. 화면에 이동식 디스크가 인식되었다. 안에는 진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화면에는 차가운 암호 입력창 하나만 떠 있었다. 바로 눈앞에 진실이 있었지만 마지막 관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보미의 이름, 하늘의 생일, 아버지의 이름, 생각나는 모든 것을 입력해 보았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진실의 문은 그렇게 다시 한번 굳게 닫혀버렸다. 희망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눈앞에 진실을 두고도 차가운 암호창은 그들에게 한 발짝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늘과 이현우는 밤을 새워가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입력했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차명환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증거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빼앗길 판이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하지만 아무나 믿을 순 없어요. 자칫 잘못했다간 차명환의 귀에 들어갈 테니까요. 이현우의 말에 하늘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가방 속에 넣어온 아버지의 낡은 취재 수첩에 닿았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동그라미가 쳐진 한 이름을 발견했다. 김철민 선배. 하늘은 기억해냈다. 아버지가 가끔 술에 취해 이야기하던 이름이었다. 기성 언론의 비겁함에 염증을 느끼고 지금은 골방에서 작은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괴팍하고 고집 센 선배.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진짜 기자. 그것이 하늘이 기억하는 김철민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허름한 인쇄소 건물 2층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오래된 서류 더미와 굳어버린 커피향,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50대의 김철민 기자는 잔뜩 날이 선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뭔데? 또 재벌 3세 스캔들 같은 거면 그냥 가. 난 그런 거 취급 안 해. 하늘은 주눅들지 않고
그의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윤진석 기자의 딸, 윤하늘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철민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기운이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날카로운 흥미가 뒤섞인 복잡한 빛으로 변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넸다. 김철민은 혀를 차면서도 자신이 아는 최고의 해커에게 연락을 취했다. 암호를 푸는 동안 그는 5년 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차명환 의원 관련 파일을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꺼냈다. 친구가 죽은 뒤 거대한 압력에 밀려 덮어둘 수밖에 없었던 미완의 취재 파일이었다. 몇 시간 뒤 해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암호는 단어가 아니라 숫자였다. 몇 년 전 의문의 이유로 기각되었던 한 행정소송의 사건 번호. 김철민이 그 번호를 입력하자 거짓말처럼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차명환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내역, 비밀 녹취록, 뇌물 장부, 그리고 그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악한 진실. 그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가난한 노인들이 살던 땅을 헐값에 강탈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그 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김철민이 강제 수용된 주민 명단을 스크롤하던 중 하늘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과 주소가 있었다.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이름과 지금의 꽃집 주소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차명환이 꽃집에 압력을 가한 이유는 그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남은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비리를 캐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고 잔인했다. 김철민의 눈에 꺼져 있던 기자로서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었던 친구의 마지막 유지를 잇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숙명이었다. 이걸 그냥 인터넷에 터뜨릴 순 없어. 차명환의 힘이라면 여론을 조작하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그놈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해. 그날 밤 작은 꽃집에 소녀와 정의로운 수의사, 그리고 냉소적인 늙은 기자는 한 팀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을 심판하기 위해 방역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김철민 기자는 익명의 제보인 척, 윤진석 기자의 딸이 오늘 밤 검찰에 모든 원본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차명환 의원 측에 흘렸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한 차명환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김 기자는 꽃집 주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생방송을 준비했고 경찰은 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무대는 준비되었다. 예상대로 차명환은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행동대장인 박 실장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어떻게든 상관없어. 가게를 불태워서라도 그 칩을 가져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예고라도 한 듯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할머니를 이웃집에 피신시킨 채 홀로 꽃집을 지키고 있었다. 뒷방 창고에서는 보미가 새끼들을 품은 채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한 듯 불안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꽃집의 낡은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박 실장과 그의 수하 2명이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학생, 마지막 기회다. 얌전히 침 내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하늘은 카운터 뒤에 숨어
미리 준비해둔 정원용 스프링클러의 밸브를 열었다. 천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가게 바닥과 남자들의 옷을 흠뻑 적셨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들이 당황한 사이 하늘은 가시가 돋친 장미 넝쿨이 담긴 포대와 냄새가 고약한 유기농 비료를 그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가시와 미끄러운 바닥, 코를 찌르는 악취에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하늘은 그 틈을 타가게 뒤편의 온실 정원으로 그들을 유인했다.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원해용 노끈들이 어둠 속에서 그들의 발을 올감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이 이 순간만큼은 하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온실 구석, 새끼들이 있는 창고 앞에서 박 실장은 마침내 하늘을 코너로 몰았다. 그가 하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어미의 모성애는 그 어떤 위협보다 강했다. 창고 문이 열리며 보미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짖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들을 위협하는 적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어 박 실장의 다리를 물었다. 박 실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보미는 새끼들이 있는 창고 앞을 막아선 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바로 그때 온실 전체가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졌다. 모든 상황은 김 기자가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그의 독립 언론 사이트와 주요 언론사들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김 기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현장을 비추며 외쳤다. 차명환 의원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충실한 신복이 바로 이 현장에서 불법 주거 침입과 폭행,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자신의 범죄 현장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 실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카메라를 향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중얼거렸다. 다 차명환 의원이 시킨 짓입니다. 전부 다. 그것은 차명환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자백이었다. 비가 그친 새벽. 아수라장이 된 꽃집은 경찰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하늘은 깨진 화분과 흩어진 꽃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새끼들을 핥아주고 있는 보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지켜낸 것은 결국 어미의 위대한 사랑이었다. 김 기자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다. 하늘아. 하늘은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녀가 없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무기 삼아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한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 서 있었다. 꽃집에서의 격렬했던 하룻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김철민 기자의 실시간 방송과 경찰에 확보된 명백한 증거 앞에 차명환 의원의 모든 거짓과 위선은 낱낱이 벗겨졌다. 그가 저지른 불법 토지 강탈과 뇌물 수수, 그리고 5년 전 윤진석 기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결국 차명환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법의 차가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윤진석 기자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진실 보도상이 제정되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더디지만 분명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몇 계절이 흐른 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 윤신의 꽃집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불의에 맞선 소녀의 용감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왔다. 작은 꽃집은 이제 그 동네의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늘은 보상금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새로 단장하고 그토록 꿈꾸던 조경학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가게 뒤편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 몰두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마당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실과 자신의 미래를 함께 심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 정원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기억을 되찾고 안정을 찾은 할머니는 화분에 웃으며 꽃을 심고 있었다. 헌신적으로 하늘의 곁을 지켰던 이현우 원장은 이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오빠이자 삼촌 같은 존재가 되어 함께 웃고 있었다. 냉소주의자였던 김철민 기자는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어미가 된 보미와 무럭무럭 자란 5마리의 강아지들이 뛰놀고 있었다. 녀석들은 정원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봄 그 자체였다. 김철민 기자가 음료수 잔을 들며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기자. 내 친구 윤진석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일을 마침내 완성시킨 그의 자랑스러운 딸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하늘은 활짝 핀 꽃들과 뛰노는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히 땅이 아니었음을, 이 작은 정원과 이곳에 속한 사람들의 평화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보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든 진실을 묵묵히 품고 견뎌온 위대한 생명이었다. 돼지 저금통을 깨서 되찾아온 것은 단순히 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명예였고 할머니의 과거였으며 자기 자신의 미래였다.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하늘이 막 정원에서 가져와 진열한 예쁜 꽃 화분을 보며 물었다. 사장님, 이 꽃은 이름이 뭔가요? 봄 향기가 가득하네요.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꽃의 이름은 봄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시련의 겨울 끝에 반드시 찾아오는 봄에 대한 약속이자 진실은 언젠가 꽃처럼 피어난다는 세상의 약속이었다.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낸 소녀의 정원에서 영원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